예, 3학년 예술기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네 번째 강의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 단원을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를 하고자 할 때 당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그 시대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독서를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파악할 때 글의 핵심을 좀 더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생각 열기 부분에 1945년 해방 당시에 중앙신문에서 제시한 글이 한 편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해방 직후의 독서 경향에 관해 쓴 당시 신문 기사 일부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대와 독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15 이후의 서적 열람 경향은 정세의 변동을 따라 재미스러운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터인데 9월 10일 현재까지 독서 경향은 의연히 문학 부분이 제일이고 그 중에서도 영어 회화와 노어 등 어학 방면의 서적 대출이 많은 것은 38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진주한 미소군의 영향이 안으로 추측된다. 다음 부분은 이학, 의학, 철학, 종교, 산업, 예술 등으로 나누어 건실한 독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개의 서적으로 보면 상하조의 자본론 입문, 최연배의 우리말본, 해겔의 변증법, 국가사회주의 원리 등이 독서자의 압도적인 환영을 받아 우리가 당면한 정치상, 문화상 문제가 그대로 독서계에 반영되고 있다. 라는 신문기사를 지금 제시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당대의 어떤 역사적 상황, 즉 시대적 현실을 어떻게 반영해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답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자료에 제시된 해방 직후의 독서 경향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독서 경향은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람들이 독서를 통해 당시의 정치적, 사회 문화적 문제 탐구 및 해결을 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독서 문화의 어떤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보면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다라고 했어요. 글쓰기 관습이라는 것은 글쓰기를 행하고자 할 때의 습관 또는 어떤 법칙 또는 몸에 밴 어떤 규칙 등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습이나 독서 문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옛글이 쓰인 당시와 오늘날을 비교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글이 쓰인 당시와 오늘날을 서로 비교해보면 자, 옛글에는 말과 문자가 불일치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언문이 불일치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이전에는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구어와 문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어는 조선어인데 문어는 중국 현자를 빌려 오다 보니까 말과 문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보였다는 경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우리 말, 구어와 문어가 일치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말과 문자의 언문 일치 체계를 보이게 되었다는 경우고요. 자, 옛날에는 한정된 문자 사용 계층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한문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제 사용했던 계층이 양반 사대부를 비롯한 중인 계층까지 그 정도로 한정된 계층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문맹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수가 한글 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광범위한 독서 대중이 있고요. 자, 옛날에는 낭독 중심 그래서 경전을 읽거나 또는 직접 목소리를 내어서 읽는 방법을 취했다면 오늘날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자, 묵독 중심의 독서가 보편화됐다는 경우죠. 자, 그리고 옛글이 쓰인 당시에는 서적 정보의 제한적 유통이라고 해서 출판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즉 인쇄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한적 유통이 제한되었다라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는 필사본이라든가 활자가 나온 뒤에도 그 어떤 출판 양이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유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오늘날에는 인쇄 매체와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과 자, 대중으로의 보급이 보편화된 그런 어떤 경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옛글이 쓰인 당시에는 확고한 정전의 어떤 권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한 어떤 사상 체계가 대중들에게 보급돼 있죠. 그리고 옛글이 쓰인 당시에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중국 문화권 또는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유교 질서를 받아들였고 한문 문화권을 수용하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중국의 영향보다도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된 도서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옛글이 쓰인 당시에는 유교적 왕조 체제의 어떤 이 영향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서구적 사회 체제를 수립해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의 장점이라고 해서 자, 왜 우리가 역사적 흐름이나 시대의 특징들을 고려해서 독서를 해야 하느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진술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 책은 인류가 만들어온 문명에 대한 기록물로 책에는 옛사람들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다. 따라서 옛사람들이 글을 읽음으로써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계승하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옛글에 담긴 가치 있는 생각을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발전시킨다면 옛글은 창의적 사유의 무한한 원천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대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대의 특성을 고려한 독서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자, 옛글을 읽을 때에는 글이 생산된 당대의 글쓰기 관습이나 독서 문화를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자, 예를 들어 조선시대의 글을 읽을 때에는 당대 지식층 대부분이 한문으로 글을 썼고 읽는 책도 대부분 한문으로 쓰였다는 점을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또한 글쓴이 상황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며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경우죠. 자, 필자가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왜 이 글을 창작했는지 필자의 어떤 의도가 잘 드러나고요. 자,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자, 문화적 어떤 요소들이 필자의 집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까지 여러분이 고려해야 한다는 경우죠. 자, 조선시대에 쓰인 상소문을 읽는다면 당대의 임금과 신하의 신분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하고 도덕적 가치에 대해 쓴 글을 읽는다면 글이 쓰인 당대의 지배적 도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읽어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책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나의 어떤 필요성이나 자, 독서 목적에 맞는 글이나 아니면 독서 제재나 책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경우죠. 자, 옛글에는 변하지 않는 지혜와 진리가 담겨 있지만 이를 현재 자신의 필요나 상황에 맞는 깨달음으로 새롭게 의미를 재구성해야 옛글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글을 일방적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 현대의 상황에 맞게끔 취사 선택 또는 내용을 재구성해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김부식의 설총이라는 전기문 한 편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전기문이 쓰인 당시의 역사적 흐름 또는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고 사회 문화적 상황이라든가 필자가 놓인 상황 등등도 여러분이 고려하면서 집필진이 즉 필자가 이 설총이라는 글을 왜 작성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는지 그 전달함으로써 얻고자 한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번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 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설총의 자는 총지이다. 자, 할아버지는 담날 남아이다. 가계를 제시하죠. 자, 설총의 가계. 자, 아버지 원효는 처음에 승려가 되어 불경에 해박했으나 이윽고 환속해서 스스로 소선거사라고 하였다. 그래서 설총의 어떤 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설총은 본성이 총명하고 예민해 나면서부터 도수를 알았고 방언으로 구경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으니 지금까지도 배우는 이들이 그를 종주로 받들고 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을 받았던 설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지방에 더러 설총이 지은 비명이 있지만 문자가 이지러지고 떨어져 읽을 수 없으니
종래에 어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해서 설총의 글이 남아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요. 설총의 어떤 재능과 행적에 대해서 진술을 해줬어요. 자, 신문대왕이 한여름 5월에 높고 밝은 방에서 설총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오늘은 장마가 처음 개고 향기로운 남풍이 약간 서늘하니 비록 맛 좋은 음식과 듣기 좋은 음악이 있다 해도 고와한 이야기와 유쾌한 해악으로 울적한 마음을 푸는 것만 못하리라. 그대는 반드시 색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터이니 어디 한번 나를 위해 말해보지 않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설총은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신라의 신문왕에게 화왕기라는 우화를 들려주는 과정을 이제 제시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옛날에 화왕이 처음 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를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니 봄철이 되자 예쁘게 피어나 온갖 꽃을 뛰어넘어 홀로 빼어났습니다. 그러자 가깝고 먼 데서 곱디곱고 아름다운 꽃의 정령들이 바삐 달려와 화왕을 아련하고자 하여 오로지 다른 이에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든 이들의 어떤 새로운 왕, 즉 화왕의 관심과 총애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자, 이때 호련히 붉은 얼굴과 옷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미인 하나가 간들간들 오더니, 이 간들간들이라는 의태어는 화자 즉 설총이 장미의 어떤 자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태어 즉 행동이 묘사를 통해서 대상의 어떤 태도라든가 또는 자세를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주목해서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얌전한 자태로 다가섰어요. 말하기를 저는 눈처럼 흰 물가의 모래를 밟고 거울처럼 맑은 바다를 마주보며 봄비에 목욕하여 때를 씻어내고 맑은 바람을 쏘이면서 스스로 논일거니와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대왕의 밝은 덕망을 들었는지라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대왕을 받들고자 하오니 왕께서는 저를 받아주실런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미가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되죠. 자, 화려하게 묘사된 여인인데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이 곱게 한 인물인데, 자, 이것은 설총의 의도는 교원영색, 즉 충원이 아니라 자, 화려한 어떤 언변과 어떤 교태로 남을 현혹하는 어떤 자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는 간신으로 대응이 됩니다. 또 어떤 장부 하나가 배옷에 가죽띠를 메고 백발에다 지팡이를 집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와서 이것은 일단 벼슬이 없고 가난해서 미천한 사람을 묘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남을 의미하고, 자, 이것은 백도홍을 묘사한 부분이 백도홍이 자 충직한 신하이고 화자 즉 설총이 분신인데 장미와 대비되는 어떤 인물로 제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비와 대조를 통해서 장미라는 간신과 백도홍이라는 자 충신을 대비하고자 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백도홍은 누구다? 설총 즉 화자의 분신이다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비록 좌우에서 받들어 올리는 것들이 넉넉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며 의복이 장롱 속에 쟁여있다 하더라도 모름지기 좋은 약으로는 원기를 북돋우고 독한 침으로는 병독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라는 것은 충신의 어떤 보필, 독한 침은 쓴소리, 충언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므로 옛말에 이르기를 실과 마루 짠 배가 있다 해도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 자, 거적이나 띠풀 같은 물건은 최고의 것은 아니지만 차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재나 대비책 등을 의미하고요. 자, 무릇 군자들은 인재가 부족할 때 대신 쓰이지 못할 리 없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역시 이러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백동이 충원인데 화왕에게 어떤 충원을 했냐면 유비무환, 즉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는 경우죠. 걱정할 것이 없다. 자, 이때 어떤 이가 두 사람이었으니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버릴 것입니까? 라고 물어서 화왕이 갈등을, 즉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장면이죠. 자, 묻자 화왕은 장부의 말도 도리가 있지만 미인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인이 얻기 어렵기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 갈등한다는 것은
장부보다 미인에게 더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장부가 나와 말하기를 저는 왕께서 총명하여 이치를 알리라고 생각해서 왔던 것인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정직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이가 드무나니 이 때문에 맹가가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은 낭서 따위로 썩어 흰 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해서 옛 이야기 고사를 인용해서 우둔한 임금에 대해서 현인들이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주장의 어떤 설득력을 강화하고자 했고요. 예로부터 이런 건을 전들로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하니 화왕이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설총이 신문왕에 들려준 우화, 화왕기라는 우화를 제시했고요. 자, 이야기를 듣고 왕이 서글픈 얼굴빛을 저어 말하기를 그대의 우화에 실로 깊은 뜻이 있도다. 글로 써서 왕된 이들을 경계해야겠다 라고 하고 마침내 설총을 높은 관직에 발탁하였다. 그래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고요. 자, 끝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세상에 전하는 말로 일본국의 신인이 신라의 사신설 판관에게 주었다고 하는 시 서문에 일찍이 원효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을 본 적이 있으나 그 지은 이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것을 기피한스럽게 여겼는데 신라 사신 설씨가 바로 원효거사의 친손자라 하니 비록 그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손자라도 만난 것을 기쁘게 여겨 이에 시를 지어드립니다 라는 말이 있다. 그 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다만 그 자손의 이름을 알 수 없을 따름이다 라고 해서 설총과 관련해서 세상에 전해지는 말을 소개했고요. 우리 현종 임금께서 왕위에 있으신 지 13년 즉 1205년 신유에 설총에게 홍유휴를 추중하였다. 어떤 이는 설총이 당에 유력한 일이 있다는데 실제 그랬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라고 해서 우화를 하나 삽입해서 군왕이 지녀야 할 어떤 덕목에 대해서 설총이 충언을 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통해서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라고 있어요. 자, 일단 설총이 가계가 제시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설총이 재능과 행적, 자, 그 다음에 설총이 신문대왕이 들려준 우화, 화왕기를 제시했고요. 자, 설총과 관련해서 세상에 전하는 말과 홍유휴로 추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자, 2번 자, 설총이 신문대왕이 들려준 우화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왕은 군왕과 임금을 의미했었죠. 장미는 미인 또는 간신을 의미했고요. 백동은 추남이자 충신을 의미했었죠. 자, 두 번째 백동이 맹가와 풍당이 고사를 인용한 이유는 뭐냐. 자, 맹가와 풍당 같은 현인들을 알아보고 이들을 늘 가까이 두어서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자, 마지막 왕이 우화에서 경계를 삼고자 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자, 왕이 미색에 올리거나 간신들의 교원 영색에 빠져서는 안 되고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다음 글을 읽고 당시 글쓰기 관습과 삼국사기가 편찬된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모안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자, 열전은 후대의 권계, 즉 착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제재하는 자, 그러한 어떤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전기로 성현이 말씀을 기록한 경전을 보충한 역할을 하였다.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 열전 역시 이에 충실하여 효제 충신, 즉 어버이에 대한 효도, 형제끼리 우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벗사의 믿음 이런 것들이 덕목을 부각하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는 의도로 인물을 설정하였다. 자, 그럼 1번 자, 열전이라는 글쓰기 관습과 관련해서 글쓴이가 설총을 삼국사기 열전 인물로 설정한 까닭이 뭐냐. 자, 국영을 읽어서 후학들을 가르쳤고 배우는 이들이 그를 종주로 받아들였죠. 자, 두 번째 설총 이야기를 들은 왕이 왕된 이들을 경계로 삼아야겠다라고 했고요. 자, 현종이 설총에게 홍유휴를 추증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토대로 했을 때 자, 예시답안을 보면 설총은 국영, 즉 유교 경전을 읽어서 후학을 가르쳐 유학이 종주로 받들어졌고 우화를 통해 왕이 경계로 삼아야 할 충언을 하였고 오랜 세월이 흘러 고려 현종 때 홍유후에 추증되었다. 이로와서 설총은 뛰어난 유학자이고 충이라는 유가적 덕목과 유교적 통치 이념에 충실한 인물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수사기 열천편찬 의도에 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글쓰기 관습과 관련해서 이 글의 우화 형식의 이야기가 제시된 까닭이 뭐냐? 자, 이것은 설총이 우화를 통해서 신문 대왕에게 바른 도리로서 정치를 해야 함을 강조했죠. 자, 그리고 부귀에 안주하는 요망한 무리들, 간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충언을 했죠. 즉 설총은 왕에게 교훈과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빗대는 우회적 방식, 직접적 방식이 아니라 우회적 방식, 우화 형식의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이 글에 제시된 우화와 관련해서 독서와 글쓰기 문화를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설총은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유학의 종주로 수강되어 동국 18현으로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배양되었다. 설총이 신문대왕에게 들려준 화왕계는 고려시대의 가전체 문학, 조선 중기의 한문소설 화사, 조선 후기 화왕전 등에 영향을 미쳤고 동문선에는 풍왕서로 실려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의 화왕가 역시 이러한 사회 문화적 맥락과 글쓰기 문화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독서와 글쓰기 문화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나라 이룰지 엎을지 일찍 판단해야 색황이 어찌 현인과 참만함 말이오. 자, 한마디에 미혹 풀린 신라 임금이 계림을 풍동시켜 태화를 이루었네. 산과 들을 다 다녀 꽃향기를 모으니 난손과 두약이 빽빽하게 늘었었다네. 훌륭한 인재를 가리킵니다. 훌륭하도다. 당시 설총 선생이시여 보물피리 소리, 즉 나라 안의 모든 근심을 멈추게 하는 소리, 온갖 풍파가 멈췄구나 라고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럼 1번. 설총이 화왕계가 후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까닭을 독서와 글쓰기 문화 측면에서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예시 답안을 보면 설총은 조선시대까지 유학의 종주로 수강되었고 설총이 화왕계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조선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자, 이는 후대의 유학자들이 설총과 그가 진 화왕계에 대해 익히 알고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하고요. 유학의 종주인 설총의 위치, 화왕계에 등장하는 강직한 충신의 모습 등이 유교적 이상에 부합하기 때문에 설총의 화왕계가 후대의 독서 문화와 글쓰기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번. 이익이 화왕가의 내용으로 볼 때 이익은 설총을 어떤 인물로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익은 설총을 나라를 잘 다스리는 도리의 충원에서 임금이 반성과 과거를 이끌어냄으로써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게 할 훌륭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경우죠. 자, 3번은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날 때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분 시험 대비하면서 오늘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